그렇군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은 그 케인즈주의자들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 정부가 그렇게 돈을 뺏어서 거기까지는 인정한다고 치고, 그리고 그걸 풀었을 때 소비 쪽으로 흘러가면 그게 실질적인 경제에 도움은 안 되겠구나까지 인정한다 손 치더라도 투자 자체를 또 정부가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니까 정부가 돈을 풀면 그 돈이 괜찮은 기업한테 쥐어줘서 그 기업이 열심히 다음 해 농사를 짓기 위해서 농기계도 사고 생산성 혁신하고 투자 막 해갖고 옛날보다 더 싸게 더 많은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럴 가능성 자체를 아예 차단해버리는 거 아니냐라고 분명히 반박을 할 거란 말이죠.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정부가 효율적으로 자금을 배분할 수 있다는 믿음은 그야말로 환상입니다. 시장을 과소평가하고 정부의 능력을 과대평가한 전형적인 오류죠. 정부는 시장처럼 수익과 손실에 의해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시장에선 소비자들의 선택이 기업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합니다. 하지만 정부는요, 세금을 강제로 걷고 돈을 찍어내는 권한을 가진 조직입니다. 실패해도 그들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되냐고요? 흥청망청 쓰입니다. 정부가 자금을 적절한 곳에 효율적으로 배치할 거라고요? 여러분, 정부는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돈을 더 잘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선호를 이해하지도 못하고 여러분이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들이 쓰는 돈은 여러분의 돈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확장하기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정부의 투자는 경제적 계산이 아닌 정치적 계산에 기반합니다. 표를 얻기 위한 인기 영합 정책, 특정 이익 집단에 대한 특혜, 그리고 관료 조직의 무능과 비효율성이 결합된 결과가 바로 정부의 투자입니다. 성공한 기업은 정부의 도움 없이도 성장합니다. 정부의 손길이 닿는 순간 그들은 정치적 압박에 굴복하고 시장의 신호를 무시하게 됩니다. 시장에서는 실패가 교정의 신호가 됩니다. 잘못된 투자는 자원을 낭비하고 사라지지만 이를 통해 자원은 더 나은 곳으로 재배치됩니다. 하지만 정부는요, 실패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실패한 사업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부을 뿐입니다. 정부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한다는 생각은 물이 불 위로 흐른다는 것만큼이나 터무니없는 주장입니다. 여러분, 정부는 생산성을 높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도 아니고요. 시장만이,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만이 자원을 가장 필요한 곳으로 보내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정부가 돈을 푼다고요? 그건 단순히 여러분의 돈을 빼서 더 나쁜 곳에 쓰겠다는 말일 뿐입니다. 그렇군요. 돈이 돌고 돌아야 경제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먼저 돈이 오는 그 근원이 서비스나 상품을 생산해서 대가로 받는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매출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금 아니면 인플레이션에서 오는 돈이고, 결국 어떤 만들어낸 가치가 아니라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을 쥐어짜서 만들어진 그 부를 경제에 투입한다고 해도 소비 아니면 투자로 흘러갈 텐데, 소비를 한다고 해서 그 경제가 성장하는 건 아니고, 그리고 투자를 생각해봐도 정부가 제대로 된 곳에 투자를 할 거냐,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할 거냐라고 물어봐도 회의적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정부가 돈을 푼다, 경제를 활성화시킨다. 이런 말은 그럴싸하게 들리지만 본질을 보면 뼈아픈 진실이 드러납니다. 그 돈은 생산과 교환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중산층과 가난한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빼앗은 세금이거나 인플레이션으로 은밀히 빼앗은 부입니다. 그 돈이 소비로 흘러간다? 소비는 이미 만들어진 자원을 소진할 뿐입니다. 소비는 이미 만들어진 자원을 소진할 뿐입니다. 진정한 경제 성장은 소비가 아니라 생산성의 향상, 자본의 축적에서 나옵니다. 투자로 흘러간다? 정부의 투자는 시장의 신호를 무시하고 정치적 목적과 관료적 무능에 의해 결정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한다고 기대하는 건 순진한 착각일 뿐입니다. 결국 정부가 돈을 푼다는 건 한 사람의 부를 빼앗아 다른 곳에 뿌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제를 왜곡하고 생산성을 저하시킵니다. 돈이 돌고 돌아야 경제가 성장한다는 주장은 따지고 보면 정부의 강탈과 비효율을 정당화하는 궤변일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인플레이션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다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단계적으로 다뤄보도록 하죠. 물론이죠. 상상해 보세요. 한 위조 지폐범이 새로 찍어낸 돈을 들고 시장에 들어섭니다. 그는 이제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고 더 많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부를 창출한 것이 아닙니다. 첫 단계, 초기 수혜자들의 이득료 지폐범이 처음으로 돈을 쓰기 시작하면 그 돈을 받는 사람들, 가령 주변 상인들 역시 처음에는 이득을 보게 됩니다. 새롭게 들어온 돈이 시장에 퍼지기 전까지는 물가가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이죠. 초기 수혜자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추가 구매력을 얻습니다. 두 번째 단계, 인플레이션의 확산 문제는 이 새 돈이 경제 전체로 퍼지면서 시작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새로 찍어낸 돈을 손에 넣게 되고 그와 함께 물가가 점점 오르기 시작합니다. 이제 그 돈은 더 이상 추가 구매력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물가 상승이 모든 것을 잡아먹기 시작하니까요. 세 번째 단계, 후기 피해자들의 고통.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가가 오르기 전에 새 돈을 손에 넣은 사람들은 이득을 받지만 나중에 돈을 받는 사람들은 반대로 더 높은 물가를 감당해야만 합니다. 대표적으로 고정소득자, 연금 수령자, 그리고 저축자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됩니다. 그들의 구매력은 떨어지고 삶의 질은 하락합니다. 결국 위조지폐범은 자신에게 이득이 되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의 부를 교묘히 훔친 셈입니다. 인플레이션은 바로 이러한 과정이 국가 단위로 벌어지는 것입니다. 정부가 화폐를 발행할 때 초기 수혜자는 정부와 은행, 그리고 신용시장에 가까운 사람들이고 후기 피해자는 국민 전체입니다. 위조지폐범과 정부의 차이는 단 하나다. 위조지폐범은 감옥에 가지만 정부는 그 행위를 합법화하고 영광을 얻는다. 그렇군요. 인플레이션이 부의 양극화를 만드는 것 외에도 경제에도 아주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라고 표현하시는 부분에서 기업의 딜레마, 특히 회계 관련해서 착시 효과가 발생하고 기업이 제공하려고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이 떨어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요거는 어떤 얘기인가요? 인플레이션은 단순히 화폐 가치만 갉아먹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 구조 자체를 왜곡하고 특히 기업들이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지 못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덫입니다. 이 과정에서 기업들이 겪는 딜레마와 품질 저하에 대해 이야기해보죠. 1. 회계상의 착시 효과. 기업의 이익이 과대평가된다. 인플레이션은 회계 시스템을 왜곡합니다. 기업은 자산을 장부의 원가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새로운 자산을 구매하려는 시점에서 실제 비용은 훨씬 더 높아지죠. 하지만 장부상으로는 여전히 과거의 낮은 원가 기준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기업의 이익이 과대평가되는 착시 효과가 발생합니다. 기업은 실제로는 자본을 소모하고 있으면서도 장부에는 흑자가 기록됩니다. 이로 인해 기업은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장기적으로 재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2. 가격 상승의 압박. 품질 저하의 시작. 인플레이션은 원자재, 인건비, 생산 비용 등 모든 비용을 상승시킵니다. 소비자들은 이 증가된 비용을 가격 인상으로 부담하게 되죠. 하지만 모든 소비자가 가격 상승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층을 잃지 않으려고 기업들은 품질을 희생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합니다. 더 저렴한 원자재 사용, 이전보다 낮은 품질의 원료를 사용합니다. 생산 과정 단축, 제품의 내구성을 낮추거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소비자 기만, 겉보기에는 동일한 제품이지만 실제로는 양이나 질이 줄어듭니다. 3. 기업가의 딜레마, 경제의 왜곡된 신호.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시장이 주는 신호 자체가 왜곡됩니다. 기업은 가격 상승이 진짜 수요 증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인플레이션 효과인지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신호를 따라 과잉 생산이나 비효율적인 투자를 하게 되면 경제적 자원이 낭비됩니다. 4. 결론. 경제 신뢰의 붕괴. 이 모든 과정은 경제 전체의 신뢰를 붕괴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품질 저하로 인해 소비자들은 기업에 대한 신뢰를 잃고 잘못된 투자로 인해 기업은 자본을 소모하며 경제 전체는 왜곡된 신호 속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인플레이션은 단순한 화폐의 병이 아니다.
그것은 신뢰와 효율을 해치는 경제의 종양이다. 네, 그러면 오늘 다룬 얘기, 돈이 돌고 돌아야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이 미신을 타파하는 이야기 해주셨는데요. 뭐 이걸 한 번 듣는다고 바로 그렇구나 하실 분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이건 저렇지 않아? 저건 이런 거 아니야? 내가 분명히 이렇게 배웠어. 이런 반응일 거란 말이죠. 그거는 이제 들으시는 분들의 몫으로 남겨두고 가시기 전에 오늘 다룬 주제 관련해서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이야기를 듣고 머리를 긁적이는 분들도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혼란이든 반감이든 그것은 우리가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돈이 돌고 돌아야 경제가 성장한다라는 미신은 단순히 틀린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의 근본적인 원리를 왜곡하고 잘못된 믿음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는 위험한 도구마입니다. 정부가 돈을 푸는 것, 소비를 부추기는 것, 그리고 저축을 죄악시하는 것은 결국 경제를 병들게 하고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갉아먹는 시스템을 유지시키는 도구일 뿐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조언은 단순합니다. 의문을 가지세요. 주류 경제학이 말하는 상식이 정말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낸 결론인지, 아니면 어디선가 주입된 이데올로기인지 질문하십시오.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찾으려 노력하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시스템은 소비를 장려하며 빚을 미화하며 저축을 멸시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진정한 부는 소비가 아니라 저축, 생산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자본 축적에서 나옵니다. 주류 경제학의 미신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그 미신을 타파하고 자유로운 사고로 경제적 진실을 추구하십시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미신을 다뤄보겠습니다. 돈이 돌고 돌아야 경제가 성장한다의 연장선에 있는 또 하나의 미신이죠.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돈이 돌고 돌아야 경제가 성장한다 라는 케인즈주의적 믿음에 대해 이야기해봤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렸던 거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소비가 일어나는 것이 곧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다라는 주장은 단순히 돈의 이동만을 강조할 뿐이다. 진정한 경제 성장의 동력인 생산성 향상과 자본 축적을 아예 간과하고 있다. 로스바드는 우리에게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소비를 경제의 엔진처럼 착각하면 안 된다. 소비는 이미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모하는 행위일 뿐이며 경제가 성장한 뒤에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결과일 뿐이다. 진정한 경제 성장은 소비가 아닌 생산성 향상에서 나온다. 그래야만 소비할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가 풍부해지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본이 축적되어야 한다. 케인즈주의자들은 이걸 가지고 마치 경제가 막혀있는 것처럼 묘사하는 오류를 범한다. 미래를 위한 저축이 이루어져야만 혁신이 일어나고 그래야만 비로소 경제는 건강하게 성장한다. 따라서 돈이 무작정 돌고 도는 것, 누군가의 손에서 누군가의 손으로 넘어가는 그저 순환하는 것이 사회에 번영을 가져다 준다는 것만큼 완전한 착각은 없다. 자, 그동안 알고 계셨던 상식, 그리고 그에 대한 로스바드의 반박, 무엇이 더 맞는 말처럼 들리시나요? 이제 여러분들께서 각자 생각해 보셔야 할 차례입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의 작은 수고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진실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